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 프롤로그.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철학 전문가도 아닌 내가 왜 사회인을 위한 철학책을 쓰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 사회를 이루고 영위하는 데 크고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들이야말로 철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철학을 중심으로 한 교양 과목이 앞으로 세상에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엘리트를 교육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서양의 경우 유럽의 엘리트 양성을 담당해온 교육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철학과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 경제 분야에 무수히 많은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간판 학부 철학, 정치학, 경제학 융합과정에서는 철학이 새 학문의 필두로 꼽힌다. 프랑스의 고등학교 과정인 리세에서도 이과와 문과를 불문하고 철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첫날 첫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철학 시험이 실시된다. 프랑스에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나 카페 등에서 바칼로레아의 철학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토론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미국만 해도 엘리트 경영자 교육기관으로 명성 높은 아스펜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간부 후보들이 멋진 스키 리조트가 있는 아스펜 산기슭에 모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마르크스 등 철학과 사회학의 고전을 착실히 배우고 있다. 그들은 왜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여 걸핏하면 쓸모없는 학문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철학을 우선순위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아스펜 연구소의 설립 계기가 된 1949년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제의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자 당시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는 리더가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양 없는 전문가야말로 우리의 문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전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양이 없거나 매사에 무지해도 되는 것일까? 일본 아스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인용. 참으로 강렬하다. 철학을 배우면 어떤 일에 도움이 된다거나 멋있어 보인다거나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배우지 않고 사회적 지위만 얻으면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 한마디로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우연한 기회에 2018년 1월에 열린 간사이 경제 동호회의 발제자로 참가하여 간사이,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들과 함께 문화와 기업의 관계를 주제로 토론했다. 그때 나는 이 주제에 관해 제대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영자가 적어도 그 자리에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 참석한 경영자 대부분이 문화는 돈이 되지 않는다. 지역 문화에 투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식의 유치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기업 경영이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 이렇게 교양 없는 돈벌이 전문가라고 할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들이 이끄는 수많은 일본 기업이 놀라울 정도로 숱하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반세기 이전에 이미 철학의 중요성을 역설한 허친스 교수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통찰력 깊은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왜 철학을 배워야만 하는가? 로버트 허친스 교수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리더가 철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4가지 이점을 살펴보려 한다. 1.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클라이언트들과의 회의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케이스에 따라 문제의 핵심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결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쳐야 할 즈음, 이 문제라면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라는 나의 발언으로 마치 구름 거치듯 사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내게 저렇게 묻곤 한다. 그들은 대개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한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사고를 새로 구성한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눈앞에 닥친 상황에 맞춰 철학이나 심리학, 경제학의 개념을 떠올려 보았을 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할 50가지 철학 사상의 핵심 개념은 내가 컨설팅 현장에서 알아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 철학 개념들은 더없이 곤란한 힘든 난관을 돌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직장인과 경영자, 일반 시민들이 직시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철학자들이 남긴 생각을 통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금 전 세계는 교육 혁명 중이다. 그중 핀란드가 단연 독보적이다. 핀란드는 고정적인 학년별 커리큘럼을 없애거나 교과별 수업을 하지 않는 추세다. 학교 수업이라 하면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 모여 같은 교과목을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기이하게 여겨질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났구나 하는 정도라만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때 변증법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이용하면 다른 관점, 즉 새로운 교육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교육 시스템이 부활했다는 관점이 생긴다. 변증법은 어떤 주장 A와 그의 반대 또는 모순되는 주장 B가 있을 때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새로운 주장 C로 진화해 가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이때 통합과 진화는 직선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나선형으로 일어난다. 나선형은 옆에서 보면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운동으로, 위에서 보면 원형의 회전 운동으로 보인다. 요컨대 발전과 복구가 동시에 일어나는 형국이다. 일정 연령의 아이들을 같은 장소에 모아 단위 시간을 구분해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육제도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근대화가 확립될 시기에 부국강병 정책 아래서 수많은 아이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인류는 탄생 이래 줄곧 아이들을 교육해왔고 그 역사는 수만 년에 이른다. 이 오랜 역사 속에서 현대 교육 시스템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채택된 제도일 뿐이다. 메이지 유신, 에도 막부 체제를 멸망시키고 메이지 시대를 연 변혁운동, 이전에는 서당식 교육이 있었다. 서당 제도를 되돌아보면 학생들의 연령도 제각각이고 배우는 교과도 각자 달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교육 변화의 방향과 아주 유사하다. 즉, 근대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새롭게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더 오래된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오래된 제도가 낡은 채로 부활한다면 이는 퇴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오래된 시스템은 발전적 요소와 함께 돌아오기 마련이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적 요소인데 이에 대한 해설에는 더 이상 지면을 할애하지 않겠다. 교육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동향을 과거 시스템의 발전적인 회귀로 통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변증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대체 어떤 흐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는 과거 시대를 살던 철학자가 제안한 다양한 사고법이 큰 도움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일과 삶에서 마주하는 과제들 중에 단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물음을 고찰할 때 강력한 해결 수단 혹은 현명한 생각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2.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경영자든 직장인이든 모든 비즈니스맨은 철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울 수 있다. 철학의 역사는 모두 지금껏 세상에서 상식으로 인식되거나 당연하다고 여겨진 일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역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과거 철학자들이 마주해왔던 물음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와세 문제와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하우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일의 대부분의 철학자가 마주한 물음이 모두 이 두 가지 문제로 수렴되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철학자의 농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들 문제에 대해 결정타로 인정할 만한 대답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철학자가 문제를 마주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답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 답에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이것이 한동안 정론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현실이 변하면서 정론이었던 해답에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 이상 그 해답으로서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철학자가 그 답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다른 답을 제안한다.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제안, 비판, 재제안이라는 흐름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철학이 비즈니스맨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 비즈니스에도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예전에 잘 운용되었던 체제를 현실의 변화에 따라 바꾸어 나가기도 해야 한다. 기업을 가리켜 영어로 going concer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직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더라도 기업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점점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당연한 변화가 왜 수많은 기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변화에는 반드시 부정이 동반된다. 지금까지의 사고관과 일하는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고관과 업무 방식을 점차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이다. 이때 새로운 사고관과 업무 방식에 적응하는 일보다 오래된 사고관과 일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 지금까지 통용된 사고관을 일단 비판적으로 재검토해보고 그 사고가 현실에 잘 맞지 않거나 현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원인을 고찰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분명 철학자가 끊임없이 해온 일이다. 직면한 문제는 다를지라도 비즈니스맨은 철학을 배움으로써 자기 행동과 판단을 무의식 중에 규정하고 있는 암묵적인 전제를 의식적으로 비판하고 고찰하는 지적 태도와 관점을 얻을 수 있다. 3. 어젠다를 정한다. 어젠다는 과제를 뜻한다. 과제를 정하는 일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이 혁신을 최우선의 경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대개가 혁신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과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혁신은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현되기 마련이므로 과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 과제 설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외부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아이디어 완성 과정을 정비한 뒤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혁신. 2003년에 UC 버클리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제시한 개념, 옮기니.
한다고 하는 실정이니 이를 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조직을 만드는 법을 집필할 때 사회에서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들 중 처음부터 혁신을 일으키겠어라고 마음먹은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어서 일을 했다. 혁신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정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 즉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이디어나 창조성의 결여가 아니라 애초에 해결하고 싶은 과제 또는 어젠다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처럼 중요한 과제 설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열쇠는 교양에 있다.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현실로부터 과제를 선택해 끌어내려면 반드시 상식을 상대화해서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풍습과 생활 문화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본의 풍속에 대해 왜 이런 걸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외국의 풍습과 생활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점이 이상해요. 일본인 같은 유형의 제목을 단책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이러한 콘텐츠는 일본인에게는 아주 당연한 습관이 외국인에게는 무척 이상해 보이는 상황을 포착하고 그에 대해 당사자인 일본인들이 듣고 보니 확실히 그렇네라며 공감하는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 지리적인 공간이나 역사적인 시간의 폭을 넓은 시야로 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눈앞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은 지금까지 당연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했던 일, 다시 말해 상식을 의심하는 것에서 비로소 혁신이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사사건건 의심한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 왜 신호등의 진행 표시는 초록색이고 정지 표시는 빨간색일까? 왜 시계바늘은 오른쪽으로 돌아갈까 등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다가는 일상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식을 의심하라라는 메시지의 맹점이 있다. 혁신하기 위해 상식을 버리라거나 상식을 의심하라고 쉽게들 말하지만 이러한 조언에는 세상에 상식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으며 한번 굳어진 상식은 왜 바꾸기 어려운가에 관한 통찰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상식을 의심하는 행위에는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든다. 반면 혁신을 실행하려면 상식에 대한 의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 역설을 푸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상식을 의심하는 태도를 몸에 익힐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도 좋은 상식과 의심해야 하는 상식을 판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공간축과 시간축에서 지식을 확산하는 일, 즉 교양을 갖추는 일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눈앞의 현실을 비교해보고 보편성이 더 낮은 상식,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서만 통용되는 상식을 가려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래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기에 컴퓨터 폰트는 왜 이렇게 안 예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체게바라는 플라톤이 내세우는 이상국가를 알고 있었기에 세계 상황은 왜 이다지도 비참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었다. 눈앞의 세계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고찰해보자. 그럴 때 떠오르는 보편성의 부재, 거기에 그야말로 마땅히 의심해 볼 만한 상식이 존재한다. 그 상식을 교양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4.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철학을 배우는 마지막 이유는 두 번 다시 비극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과거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까지 인간이 사악해질 수 있을까 싶은 비극에 의해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다. 그 비극이 바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수많은 철학자가 동시대의 비극을 마주할 때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뇌하고 이야기하고 또 글로 남겼다. 인류는 지금까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며 교훈을 얻었다. 과거의 철학자가 어떠한 물음에 마주했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일은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당시의 그들처럼 어리석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들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을 배우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실무에 관여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이 과거의 철학자가 지적한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교실 안에 있는 철학자가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일찍이 사르트르나 마르크스가 발휘했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지적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실무를 다루며 매일매일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즉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는 이 책의 한나 아렌트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세계적인 비극의 장본인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아돌프 히틀러도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인 폴 포트도 아닌 그들을 리더로 따르기로 선택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 의해 거대한 악행이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철학자들이 인류가 지불한 비싼 수업료의 대가로 남긴 문헌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배우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실무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 얻은 편협한 지식에 의거해 세계상을 그리는 일이 많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자기만의 세계상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할 수는 없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내세우면서 흡족해하는 실무자를 이렇게 비판했다. 지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는 대부분 실패한 경제학자의 노예다. 신랄한 지적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반복해온 비극을 우리는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비싼 수업료의 값어치를 살려 더욱 높은 수준의 지성을 발휘하는 인류,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인류로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비극을 토대로 얻은 교훈을 얼마만큼 배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부 무기가 되는 철학. 철학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세상에는 소위 철학 입문서가 차고 넘친다. 인터넷 서점에 철학 입문이라고 검색하면 철학의 대가인 버트런드 러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무려 40권이 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까지 많은 입문서가 쓰였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표할 만한 책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새롭게 철학 입문서를 쓰는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이렇게나 많은 철학 입문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쓰인 유사 도서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요소를 드러내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까지 나온 방대한 철학 입문서들과 이 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을 여타 철학 입문서들과 구별짓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1. 목차를 시간축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2. 현실의 쓸모에 기초한다. 3. 철학 이외의 영역도 다룬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1. 목차를 시간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철학 입문서는 시간, 즉 철학의 역사를 편집의 축으로 사용한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중세에 이른다.
한동안 공백이 있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대륙 합리론과 로크, 버클리, 휴메의 영국 경험론, 이 두 갈래의 흐름을 설명하고 칸트가 이것을 통합해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그 후 헤겔, 셸링, 피이테의 독일 관념론을 비롯해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후 클로드 레비스트 로스의 구조주의, 나아가 후설과 하이데거에 의한 존재론과 현상학을 언급하고 난 뒤 사르트르, 메를 로퐁티, 비트겐슈타인 등의 근대 철학자, 마지막으로 포스트 구조주의의 푸코, 들레즈, 데리다를 소개하고 끝낸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책이라면 아렌트와 하버마스, 호르크 하이머까지 언급한 뒤 끝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물음은 무엇인가 같은 과제를 던지고 생각해보는 흐름으로 마지막 장을 마치는 것이 전형적인 구성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철학 초심자가 얼마 안가 좌절하고 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 너무 따분하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남긴 고찰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부분 너무 뻔하거나 혹은 잘못된 내용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고찰을 배우는 일 자체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결국 고대 그리스 단계에서 질색하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시간축을 토대로 목차를 구성하면 그리스 철학이라는 험하기만 하고 경치는 별 볼 일 없는 산을 오르는 데서부터 철학 여행을 시작하게 되므로 아무래도 철학 포기자가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시간축에 따라 목차 구성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철학자들이 남긴 다양한 개념들을 콘셉트에 따라 정리해 목차를 구성했다. 총 4가지 콘셉트로 사람, 조직, 사회, 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에 관한 핵심 콘셉트는 타인과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관해 더욱더 깊이 통찰하게 한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확실히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만큼 사람의 본성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과거 철학자들의 고찰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내 연설에 뭔가 미지근한 이 반응은 뭐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다. 로고스뿐만 아니라 파토스와 에토스도 중요하거든. 나는 지질이 운도 없지. 시대 상황도 안 좋고 회사는 이 모양이고 도통 의욕이 안 생겨. 사르트라가 말한다. 자네는 도망만 치고 안가주망은 하지 않을 텐가? 19세기 이후 의학, 심리학, 뇌과학의 그 역할이 넘어가기 전까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누구보다 깊고 날카롭게 고찰한 이들이 바로 철학자들이다. 그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방향무인으로 행동하는 이웃을 보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라고 고민했다. 이렇게 몸소 문제에 부딪혀 본 철학자들이 남긴 고찰이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들이 남긴 생각은 우리가 사람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 깊은 통찰력을 선사한다. 조직에 관한 핵심 콘셉트를 집단에 속한 인간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조직은 여러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단순히 개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의 합으로 조직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단 집단이 만들어지면 그 개개인 특성을 더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좀처럼 정착되질 않아요. 쿠르트 레반이 말한다. 도입 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놓았는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늘 대충 그 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고 말아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다. 악마의 대변자를 투입시켜.
오늘날 조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조직이 취하게 될 행동, 조직의 특질 등에 관해 과거 철학자들이 고찰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 관한 핵심 콘셉트는 사회의 성립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며,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남긴 생각법은 모두 사회의 행동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를 통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사람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사내의 인재 시장을 만들고 시장 원리를 활용하려고 해요. 마르크스가 말한다. 소외가 발생할 거요. 조심하시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이상 빈곤은 자기 책임이죠. 자업자득이에요. 멜빈 러너가 말한다. 자네는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혀 있군. 고대 그리스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은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라는 문제와 마주했다. 물론 그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은 아직 없다. 아니, 오히려 이 물음은 애당초 문제 설정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치즘, 스탈리니즘, 문화대혁명, 폴포트, 오음 진리교 등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한 운동은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선의로 깔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상을 잃지 않은 채 그러한 이상사회를 꿈꾸며 운동을 벌이는 일이 독선과 기만에 빠질 위험성 또한 동시에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과거의 철학자가 남긴 사회에 대한 고찰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관한 핵심 컨셉트는 모든 일을 깊고 예리하게 고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철학의 역사는 그 자체로 장대한 사고 과정의 기록이라고 앞서 언급했다. 철학의 역사는 어떤 제안 A가 그 제안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다른 제안 B에 의해 부정되고 또다시 그 제안을 부정하는 제안 C가 등장하는 식으로 제안과 부정의 연속이다. 이때 많은 철학자는 자신이 부정하는 철학자의 고찰에 대해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즉, 얼핏 보면 옳다고 생각되는 사고방식에 사실은 함정이 있고 상대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왜 외국인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지? 베이컨이 말한다.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내 취업 목표는 외국계 투자은행이니까 문학이랑 역사랑은 관계없어. 레비스트로스가 말한다. 브리콜라주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러한 함정은 철학자라는 비교적 머리가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빠질 정도의 함정이므로 일반인인 우리는 그들보다 쉽게 이 함정에 빠져버린다. 그러므로 사고의 함정에 관한 지적은 우리가 인생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매우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2. 현실의 쓸모에 기초한다. 이 책이 기존의 철학 입문서와 다른 두 번째 요소는 이 책에서 내세우는 콘셉트가 철학 사상의 중요성보다 나 자신이 실감하는 유용성을 토대로 편집되었다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기준으로 평가에 담았다. 어떤 책이든 이 사상만은 꼭 실어야 해 라고 생각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철학자가 반드시 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칸트는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같은 대륙 합리론, 추상적인 사고에 기초한 연역을 중시하는 유파, 옴기니과 존 로크와 데이비드 흉 같은 영국 경험론,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귀납을 중시하는 유파, 옴기니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도착점으로
대부분의 책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칸트를 다루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너무 대단해서 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이는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칸트 자신은 좋다와 나쁘다를 목적에 맞는가 아닌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여기에 부엌칼이 있다고 치면 이 부엌칼의 장단점은 부엌칼의 본래 목적인 식재료를 자른다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의외로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칸트의 지적에 따라 나 또한 철학자들이 강조한 컨셉트를 즐겁게 살아간다는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우리의 목적은 즐겁게 나다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 중에는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그 대신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의 정의가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이니 결국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즐겁게 나다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데 있다면 지식이나 기술을 몸에 익히는 일의 의미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살 수 있는가 또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본래 철학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커다란 시스템의 일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 더욱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공헌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철학으로 대표되는 교양이 그만한 위치에 자리 잡지 못했다. 메이지 시대든 쇼와 시대든 서양 국가들을 재빨리 따라잡기 위해 공학과 법학을 비롯한 실학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그들 상부구조,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기본 개념으로 법제적, 정치적 관계와 사회적 의식의 모든 형태, 즉 도덕, 예술, 종교 등을 뜻함, 옮기니 이에 초석이 되어야 할 철학 등 교육에는 현재까지 줄곧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철학 등의 교양이 소홀히 다뤄진 원인 중에는 철학 연구자들의 태만도 있다. 원래 철학은 무기로서 혹은 도구로서 상당히 유용한데도 그 쓸모에 대해 계몽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들이 해온 일을 들여다보면 철학에 관해 작성한 문헌은 고작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전단지 광고에 불과하거나 그도 아니면 전문가들에게만 통하는 설계도 해설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고생담이 대부분이었다. 세상의 역사를 하루 또 하루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와 통찰을 주는지 정작 중요한 사안이나 관점은 언급하지 않아 철학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집을 지을 때는 쇠망치나 톱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로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다양한 지적 도구를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때 철학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철학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이 쇠망치에는 못을 박는다라는 아프리오리 선험적, 경험적 인식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보편 타당한 인식, 옮기니로 규정된 본성이 없고 또는 이 톱에 있어 분절 개념의 범위가 넓게는 대패를 포함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답할 것이다. 항상 자신들이 관심 있는 문제만 언급하면서 현혹시킨 끝에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고 자네 이번에 쓴 논문 그거 좋던데? 무슨 소리야? 자네 요전번 논문이야말로 잘 썼더구만 하며 서로를 추워올리는 행태를 태만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연유로 이 책에서는 철학, 사상의 핵심 개념을 다루는데 철학사의 학문적인 중요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분명 철학이나 근대 사상이 익숙한 사람은 칸트, 스피노자,
키르케고르가 싹 빠져있는 철학 입문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비판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업인 조직과 인재에 관한 컨설팅과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성을 토대로 편집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3. 철학 이외의 영역도 다룬다. 이 책의 세 번째 차이점은 핵심적인 철학 사상 외에 경제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언어학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책들도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한 예로 대부분의 철학 입문서에서 구조주의의 시조로 소개하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만 해도 본래 문화인류학자이므로 굳이 이 점을 유사 도서와의 차이로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법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50가지의 핵심 개념이 전부 철학 영역에 속한다고 오해받을 것을 염려해서다. 철학사 교과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철학에 본적을 두지 않은 인물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서 말한 레비스트로스다. 문화인류학이라는 본적지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 실존주의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철학의 역사를 바꿔버린 인물인데 이런 사람은 레비스트로스 말고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거니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론 물리학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화인류학자라든지 생물학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철학, 사상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이 무척 빈번하게 일어난다.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학문 분야를 포용하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고대 그리스 이래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문제 중 하나가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은 가능할까이다. 이 물음에 대해 철학의 세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데카르트와 칸트인데 최종적으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에 의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원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철학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는 일 자체가 애초에 철학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발견과 견문을 원용하면서 인류와 사회, 그리고 세계의 온갖 현상에 관해 자유자재로 통찰을 담아내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나치게 핵심적인 철학 사상에만 치중하면 이익보다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책이 철학만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철학이 중심이지만 그 외의 영역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